자, 이렇게 어떤 국가 시스템이 망해갈 때쯤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와 농민이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자, 그래서 귀족들은 어떠냐? 외울 필요가 전혀 없죠. 항상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 놈들은, 요즘은 재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벌들의 생활은 이렇게 해보세요. 엄청난 큰 집에서 타워 팰리스 뭐냐, 재벌 중에 제일 강한 놈들이 거기 살 겁니다 아마. 그죠? 한남동이나 뭐 이런 데 어마무시한 대저택들 있잖아요. 이건희가 어디 삽니까? 삼성병원에 살죠 지금은. 지방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고요. 독일에도 있죠 별장이. 그죠? 남녀 모두 시종을 거는 말을 타고 여기 나가는 말. 요즘 특히 말이 유행입니다. 말을 독일에서 타고 있어 지금. 중국제 차가 아니라 독일 차겠죠. 다방에서 향이 다방이가 웃긴 해요. 전문 기술자가 만든 비단이나 모시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귀족들의 생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죠. 잘 먹고 잘 살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 삼국시대도 어땠어요? 신라 귀족이 이런 사람들 보면은 섬을 하나를 갖고 거기다가 짐승 풀어놓고 고기 먹고 싶을 때 가서 짐승 잡아와서 먹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대목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니 금이 들어가는 집이라고 해서 신라 때 경주에 10만 채나 집이 기와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집들을 뭐라고? 금입택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렇게 귀족들은 잘 먹고 잘 살았으므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농민들은 어땠느냐? 자, 봐보세요. 생각만 하면 됩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 땅을 갖고 있는 농민을 자영농이라고 그랬고, 아까 여러분 봤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기 개인 소유 땅을 민전이라고 그랬다. 근데 민전만 경작해갖고 농사해봤자 세금 내고 못 살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귀족한테 가서 어때요?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고리대를 갖다 씁니다. 그러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귀족한테 뺏기겠죠. 그러면 이 땅도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귀족 소유 농장으로 편입됩니다. 그 땅을 경작하던 자영농은 뭐가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농민 몰라. 이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 이들한테 땅을 뺏기고 뭐가 됐어요? 소작농이 되거나 노비가 되는 겁니다. 세금 내던 농민이 망해버리면 세금을 못 거둔 국가도 망하게 되죠. 이런 상관관계. 아시겠죠? 이걸 이해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농민과 국가와 부를 독점한, 권력을 독점한 특권층과 관계를 아이들한테 이해시켜주는 게 되게, 그러면 그 몇 가지만 이해하면 고려건 조선이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은 소작농이 땅이 없는 소작농들은 국유지나 공유지의 타인 소유 토지를 경작합니다. 아까 얘기한 공회전 이런 것들을 빌려서 나라의 땅을 빌리거나 사원 땅을 빌리거나 귀족의 땅을 빌리거나 이렇게 타인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을 소작농이라고 했다. 됐죠? 자, 그래서 개간을 합니다.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그죠? 또는 뭐 호수나 바다를 메꾸거나 이렇게 해서 주인이 있는 땅을 개간하는 경우는 개간자한테는 소작료를 줄여주고, 이해하겠어요?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어드밴티지를. 그러니까 내가 부자예요. 이 마을 큰 부자예요. 근데 농민들을 모아. 여러분 와보세요. 여기 호수를 메꿉시다 해가지고 이 농민들한테 호수를 메꾸게 합니다. 근데 그 호수를 메꾸는데 참여한 그 농민들 어때요? 자기 땅은 아니지만, 땅이 새로 생겼잖아요. 자기 땅은 아니지만 이 호수를 메꾸자고 했던 귀족의 땅이지만 소작료를 낼 때는 2분의 1 대신 좀 더 싼 소작료를 적용해줬다. 이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황무지 개간을 장려하고 그 황무지가 주인이 있는 경우 개간에 참여한 농민의 경우는 소작료를 줄여주고, 황무지를 개간했는데 주인 없는 호수를 메꿨어요. 또는 바다를 메꿨어요. 그 경우에는 개간한 사람이 자기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소유권을 개간자한테 주었다. 이겁니다. 배울 필요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 중요합니다. 100% 시험에 나오는 게 농업기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회 할 때 배웠죠?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뭐다? 기술이다. 우리 역사상 기술의 진보란 뭘 의미한다? 농업기술의 진보를 의미한다. 기술이 진보하면 뭐가 는다? 생산이 는다. 잉여 생산이 는다. 그죠? 그 원동력이 바로 기술이기 때문에, 자, 고려시대 농업기술 아주 중요합니다. 수리시설 발달.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했어요. 수리시설은 이때 처음 생겨난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나라 역사상 수리시설이 처음 생겼다고, 등장했다고, 출현했다고 한 것은 언제라고 했어요? 상한시대. 유명한 벽골제, 김제, 벽골제, 의림지, 대제지, 수성지, 공검지 4대 저수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들을 계속
더 개축하고 또 다른 저수지만 이렇게 저수지가 발달해 갑니다. 이게 언제까지 수리시설이 발달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니까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항상 수리시설을 발달시켜 나갑니다. 농기구 종자를 개량하고 신경법 외워야 합니다. 제가 외우란 말 별로 안 하잖아요. 고려시대 농사 가운데 뭐라고요? 신경법. 어렵죠? 어려운 표현이죠? 애들한테 이렇게 바꿔서 말해주면 금방 알아요. 깊이가리입니다. 깊이가리. 야, 씨앗을 심을 때 얕게 심으면 짐승들이 와서 파먹거나 얼어 죽거나 하니까 땅을 깊이 파서 묻자. 이게 뭐예요? 신경법. 깊을 심자, 경작할 경자니까 뭐라고요? 신경법. 무슨 가리? 깊이가리. 됐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신경법이 나타났으므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비법. 이건 뭘까요? 시자가 뿌릴 시자예요. 비자는 비료 비자입니다. 뭐 한다고? 비료를 뿌리는, 비료를 주는, 그죠? 거름을 주는 법 이렇게 하면 돼요. 거름을 주는 법이에요. 시비법. 그리고 윤작법. 윤작법은 뭘까요? 이 윤자가 돌윤자입니다. 돌려짓기를 말해요. 알겠죠? 돌려짓기. 윤작법이 시행이 됐다. 윤작법. 그래서 올해는 콩을 심고 내년에는 거기다가 또는 뭐 깨를 심고 이렇게 작물을 돌아가면서 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콩은 우리나라가 원산지라고 그랬죠. 전 세계에서 콩을 제일 먼저 심은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우리 민족의 이 콩 경작은 굉장히 토지 지력을 향상시키는, 토지를 알칼리성으로 만든다고 그러죠. 뿌력 박테리아가 질소 동화작용 해가지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윤작법이 바로 그런 원리를 이용한 돌려짓기를 말해요. 작물을 돌려짓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양법이 출현했어요. 쓰세요. 이양법이 보급됐다고 하는데, 이양법 보급이 처음 시작된 게 고려시대입니다. 어머니들이 배울 때는 조선 초기로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갔어요. 시대가. 언제 올라갔다고? 고려 말 일부 남부지방, 전라도지방 일부에서 이양법이 나타났다. 역사는 항상 고쳐 쓰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새로운 논문이 발표되면 역사책도 뜯어 고쳐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고려 말 이양법이 나타났어요. 조선시대가 되면 이양법이 더 확산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려 말 이양법. 다시 세 가지. 시비법, 윤작법, 이양법. 다시 우리말로. 신경법 뭐라고 그랬죠? 깊이가리. 시비법 뭐라고요? 거름주는 법. 윤작법 뭐라고? 돌려짓기. 이양법 뭐라고? 모내기. 모내기. 알겠어요? 이모작을 하기 위한 벼와 보리를 같은 땅에 동시에 심기 위한 모내기,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에 시작되죠. 됐죠? 아주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은 어느 시험에서나 100% 나오는 단골맨입니다. 알겠죠? 되게 고려시대, 조선시대 농업기술이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것을 알아둬야 조선시대와 구분해놓을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농민은 이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검문세조금 농장학대로 소장농이나 노비로 전락합니다.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메카니즘, 이런 메카니즘을 알면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들 활동은 아주 미미해요.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데 엄마들하고 한번 읽어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에는 관청 중심 수급업이 있었다. 기술자를 관청에 등록시키고 이 공장 안 동그라미에서 이 공장 안은 수급업자 명단을 공장 안이라고 해서 안자 들어가는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기억나는 거 있나요? 안자 들어가는 양안. 알겠죠? 양안. 이 양안은 토지 대장을 양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안은 토지 대장입니다. 공장안은 이렇게 쓰죠. 공장안. 수급업자 명부예요. 향안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양반 명부를 말합니다. 알겠죠? 시골 향에 유향소에 등록되어 있는 양반 명단을 뭐라고요? 향안 그랬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래서 일반화를 시켰다. 일반화.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이제 한자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한글로 써. 이거 한글로 써드릴게요. 엄마도. 양안. 공안이라고 했던 공안. 그래서 공안은 다치다 할 때
조공할 때 공짜입니다. 공안이죠. 이거 뭐겠어요? 특산물 대장이에요. 알겠어요? 공안. 그래서 특산물 대장. 어느 마을에 어느 고을에 특산물이 뭐가 생산될 거를 기억해 놓은, 그죠? 특산물 수납 대장을 공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반화시켜야 될 것은, 일반화시켜 나갈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뒤에 안 그러면 뭐다? 장부다, 장부. 알겠죠? 어떤 명단이나 장부를 뭐라고? 안이라고 하는구나. 무슨 안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혹시 모르는 게 나오면 아 이건 뭔가 장부다라고 추론해 가면서 접근하면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자들은 공장 안에 이름을 올려놓고 잡아다가 시켜먹었어요. 그리고 무기나 가구나 금은 세공품 이런 것들을 경쟁물이 뭐죠? 비단이죠, 비단. 그죠? 그 다음에 소, 여러분 기억나시죠? 향소 부국 가운데 소라고 그랬습니다. 특수 뭐죠? 행정구역이죠. 향소 부국 가운데. 그래서 소는 금, 은, 철, 구리, 실, 옷감, 종이 이런 것들을 생산했다. 그죠?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절에서 수공업품을 많이 생산했어요. 승려하고 노비들이 배, 못이, 기와, 술, 소금 등을 생산했어요. 그래서 사원에서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다 팔았습니다. 절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영리사업을 해서 썩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 알겠죠? 절이 썩어서. 그리고 민간수공업은 농촌 가내수공업이 있었고 삼배, 못이, 비단, 명주 이런 것들을 직접 사용하거나 공물을 납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급자족적 경제였기 때문에 또는 국가의 특산물을 납부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수공업품을 만들긴 했지만 발달했다, 발달하지 않았다? 발달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죠?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충 이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상업활동도 마찬가지죠. 고려시대 상업활동은 미미했습니다. 수공업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로 관영수공업품을 팔고 개경, 서경, 동경에 관영상점이 있었다. 개경에 뭐가 설치됐다고요? 관영상점을 뭐라고 그랬죠? 시전이라고 그랬죠. 개경에 처음 설치된 이게 이제 확산돼서 서경과 동경이, 서경은 어딜까요? 서경은 평양이죠. 동경은 어딜까요? 경주입니다. 옛날 신라 수도 경주에도 관영상점 시전이 있었거든요. 귀족들이 주로 이용했었는데 이 시전에서는 서적, 책을 팔거나 약을 팔거나 술을 팔거나 차를 팔거나 다정, 다방 이렇게 얘기했죠. 정기시장은 도시 거주민들의 일용품을 매매하고 경시서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상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경시서라고 했고, 지방시장은 관아 근처에서 일용품을 거래했다. 자연발생적으로 행상인들이 배 곡식 등을 받고 배 소금 이런 것들을 거래했다. 고려 후기가 되면 개경 인구가 증가해서 개경에 있는 장이 점점 커지고 항구가 산업 중심지로 발달했었는데, 고려 후기 발달한 항구 가운데 중국을 왕래하는 송가 무역항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뭐죠? 예성강 항구에 있는 병란도였죠. 병난로가 아닙니다. 병란도예요. 병란도, 예성강 항구 병란도. 행상활동이 증가되고 소금 전매제,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독점해서 물건을 파는 걸 뭐라고? 전매라고 그러죠. 전매. 그래서 소금 전매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소금이 상당히 귀했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농민 유통 경제에 강제 참여했었고, 물건을 강매하거나 조세를 대납하거나 가혹한 수치로 직접적인 또는 적극적인 상업활동이 생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곤란했었다. 통과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화폐 제가 말씀드렸죠. 화폐의 원칙. 화폐는 누가 만들려고 한다고? 국가 왕실에서는 화폐를 만들려고 하지만 누구 반대로? 귀족들 반대로 유통되지는 않는다. 또 일반 농민들도 화폐의 가치를 모릅니다. 화폐가 갖고 있는 지불 수단으로서, 교환 수단으로서 또는 가치 척도로서 일반적인 화폐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화폐의 기능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통되지는 않더라. 자, 이거 보세요. 국가 수입을 늘리고 정부가 경제활동을 주도할 목적으로 화폐를 만들려고 했어요. 최초 화폐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고려 성종 때 뭐라고요? 건원중고. 기억나시죠? 옛날에 다 배웠을 겁니다. 고려 성종 때 건원중고는 철권이 아니라 전이에요. 이거 잘못 썼어요. 철전. 쇠로 만든 돈. 알겠죠? 어이없네요. 철권. 철전. 철전. 그리고 숙종 때 아까 얘기했죠.
숙종 때 나온 화폐들 유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모조리 안 됐습니다. 건원중보도 마찬가지고 선안통보, 선안중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은병이라는 활구라는 우리나라 지형을 본따서 만든 병이에요. 병. 은 한 근으로 만든 거. 그래도 유통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화폐 유통을 시도한 쪽은 국가다. 그러나 화폐 경제 주도권을 국가한테 뺏길 걸 두려워했던 귀족들은 반발로 시행되지 않았다. 여기 나왔죠. 자급자족도 농촌 상업이나 수공업이 발달해야 돈이 필요한데 그게 발달하지 않고 자급자족적인 농촌 경제이기 때문에 화폐가 필요하지 않아요. 더구나 누구 불만 때문에? 귀족. 일방적으로 귀족이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경제 주도권을 국가한테 뺏길까봐 그죠? 귀족들의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유통이 실패하고 겨우 도시의 다방이나 또는 주점이나 이런 데서만 화폐가 제한적으로 일부 사용되기는 했었다. 됐죠? 넘어갑니다. 고리대업이 성행해서 주로 돈 많은 놈들이 고리대업을 했었다. 왕실도 때로는 고리대업에 참여했고 귀족은 마찬가지고 절까지도 고리대업에 참여했다. 이 절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아까 뭐예요? 소금도 팔고 종이도 내다 팔고 기아도 내다 팔고 기아 지금도 팔고 있더라고 저리 가니까 그죠? 한 장에 10,000원, 한 장에 얼마 가족 이름 써내세요. 이게 다 파는 겁니다. 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절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불심에 의존해서 쓴다 하더라도 이 고려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장생고라는 이름으로 절이 고리되어 그랬어요. 그래서 절에 부처님이 빌려주는 돈을 갖고 가면 운이 좋아서 성공할 겁니다. 오래 살 겁니다. 이 뜻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절에서 고리되어 보는 게 이름이 뭐라고요? 장생고였어. 뭐가 생각납니까? 서양 중세 교황이 여러분들이 면제부를 사는 돈통에 동전을 떨어뜨리는 순간 쨍그랑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천당으로 구원받을 이런 생 거짓말보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래서 절이 고리대업에 손을 대게 됐었다. 귀족들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국은 이 고리대업 때문에 농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결국은 자영농민에서 소작농이 되거나 노비로 몰락했다. 보라는 게 있어. 보. 이 보는 뭐냐? 보는 일정한 기금을 만들어서 그 이자로 공익사업에 충당한 것을 보라고 해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보는 재단쯤에 해당되는 재단. 재단이 그렇잖아요. 누가 돈을 내놓으면 그 돈 가지고 수익사업에서 거기서 생기는 것으로 장학금도 주고, 그죠? 학교도 키우고 하는 게 재단이죠. 그것처럼 고려시대는 아주 유명한 게 팔관의 경비로 쓰기 위한 게 팔관보가 있었어요. 학교 경비로 쓰는 게 뭐가 있죠? 학보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것 하나만 알아두세요. 빈민 구제용으로 쓰기 위한 보가 제위보가 있었어요. 말로 해봅시다. 뭐라고? 제위보. 그래서 이렇게 보는 처음에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역시 농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고리대업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됐죠? 이렇게 고리대업 성행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전기의 무역과 고려 후기의 무역이 있는데 결국 이 고려시대 무역은 그다지 크게 성행하지는 않았어요. 넘어가 볼까요? 지도에서 한번 볼까요? 주로 이렇게 고려 무역은 처음에는 고려 초기에는 거란이죠. 그 다음에 금, 여진이죠. 이런 나라들하고 교역을 했었고 나중에 중국의 송나라랑 주로 무역을 한 그 항구가 어디라고요? 병난도. 고려 수도인 개경, 예성강 하고 있는 이 병난도를 통해서 금주나 산통반도에 있는 떵저우나 그 다음에 예성강 하고 있는 그 병난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상하이 쪽으로 이렇게 왕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우리가 수출한 게 나전, 칠기, 화문석, 종이를 수출했던 종이 원산지가 원래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한나라 때 체륜이 발명한 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종이를 거꾸로 중국에 우리가 수출했어요. 이 종이가 우수한 종이가 중국에 많이 수출되고 중국 사람들이 고려의 종이를 갖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한지는 아주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리고 가져온 물품은 뭐냐? 비단, 서적, 약재예요. 외워주세요. 항상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품 뭐라고요? 비서약이야. 비단, 서적, 약재. 알겠죠?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일본한테 건네주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 수은, 나전, 칠기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특히 저 멀리 이슬람, 아라비아 대식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라비아나 교자국이라고 불렀던 베트남 그리고 섬라국국이라고 부르는 태국이죠. 이런 나라들하고도 고려시대에 교역이 있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의 몇 가지를
숨가쁘게 봤습니다. 자, 경제를 좀 더 소상히 하고 앞으로 한 3번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하면은 조선 후기 경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고 문화는 좀 남겨놨다가 아예 이미 촬영해 놓은 것들을 카톡에 올려드리든지 볼 수 있게 열어드리면 이렇게 해서 문화를 너무 빨리 넘어가지 않고 천천히 문화까지 가서 문화를 빼먹고 아예 문화는 따로 올려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이렇게 소상하게 공부했으니까 이 공부의 그 속도감 또는 그런 내용을 충족시키는 면도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문화까지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